존경하는 대구, 경북의 시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만났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 바로 여기 대구에 왔었습니다. 동대구 기차역에 오신 시민들은 휴가 나온 군인들, 논술 보러 서울 가는 수험생들,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본가로 돌아온 직장인분들, 기차역 내에서 상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미화 업무 하시던 여사님들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자, 지금 영상에 나왔는데 대구는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 지금 이거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약간 정치적 출생지라는 건 춘천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는 물리적 출생지, 저는 생물학적 출생지, 생물학적 출생지.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이거 뭐라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모든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은 저것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고향이다, 뭐 정치적 출생지다, 여기만 오면은 내가 힘을 얻어간다, 뭐 이런 류의 레토릭이 다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했고, 박근혜, 이명박, 뭐 기타 등등 다 그랬단 말이에요. 새롭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보수 정당의 사람들이 저희가 가지고 뭔가 환호를 많이 받으면서 저거를 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이게 예를 들면은 저거를 듣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정치적 출생지였다고? 찍어줘야 되겠구만. 몇 살 때 출생인지. 그러니까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부분은 아니고, 물론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보수 결집 효과는 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저거는 그냥 장기적인 포석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장에 그것도 있지만은 내가 보수 진영의 대표가 돼가지고 앞으로 많은 정치를 어려움을 헤쳐나갈 거고, 여기에 대표 주자가 되고 내가 출생은 여기가 아니지만은 어쨌든 대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본인의 희망을 조금 섞어서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대구 기반이 없어요. 그렇죠. 서울 분이시죠.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에 있는 간접까지 초청을 해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기반이 너무 절실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세간에서 말해서는 깨돌이다, 전략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이제 지능적인 접근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머리가 좋다, 뭐 이런. 예를 그건 어디 가지나 뭐 주관적인 유권자들마다의 평가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대구와의 연결 공유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정치판에 뛰어드는 순간 안 거예요. 이걸 뭐 본능적으로 알아설 수도 있겠지만 여러 데이터상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대구가 바뀌는 게, 우리가 호남을 이야기할 때 호남이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기는 사람.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대구 경북이 TK가 최근 들어서 지난 한 10여 년간 변하고 있는 투표 유형을 보면 이기는 후보자를 자꾸 이제 골라내려고 하는 그런 유권자적 관성이 생겨요. 이 유권자적 특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아니라 유승민이 아니라 또는 대구의 누군가가 아니라, 그래 이기는 사람이 윤석열이야? 윤석열이 이겨? 그럼 윤석열. 한동훈이야? 그럼 한동훈. 그러니까 정치적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리는 건 뭐냐면, 이번 총선도겠지만 이미 한 비대위원장의 행보에는 대선이 깔려있다. 절대 이걸 내색은 안 할 겁니다. 누가 물어보면 묻지 마세요. 4월 이후는 뭐 제가 언제 대선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질문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고향이라는 것은 대선이 깔려있다. 그렇지. 그런 식의 발언으로 봐야 된다. 오늘은 또 이제 광주를 이제 또 방문할 예정인데, 뭐 당연히 이제 5.18 민주화묘지 찾아서 이제 아마 참배를 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는 좀 어떤 식의,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갔던 데는 뭐 약간 좀 보수세가 강한 대구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사실 환호와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광주에서는 좀 어떤 흐름이 좀 관측되시나요? 그러니까 역대 보수 정당의 대표들이나 뭐 대선 후보들이 광주에서는 조금 좋은 환호 뭐 이런 걸 받지는 못했죠. 환호를 받지는 못했고 조금 좀 냉대를 당한 건 사실인데,
혹시 우리가 예전에 그거를 이준석 대표를 좀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준석 네.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항쟁하고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감정을 극복을 해야 되고 이거에 이런 그 아픈 역사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도 물론 이제 73년생이니까 이제 광주 민주항쟁 전에 있었지만 사실 뭐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그렇죠. 저학년 간접적으로,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강조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전선을 586 운동권하고 이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586 운동권 이퀄 광주 민주항쟁 뭐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할 네. 수는 없지만은 이 본인이 얘기하는 그 진정성과 이런 것들이 좀 각이 잘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드러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전이랑 그러니까. 약간 달라졌다. 예, 달라졌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어쨌든 이 호남은 지역구를 가져가지는 못해도 전국 득표와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호남에 옛날에 거주를 했다가 이주하신 분이나 그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전국 선거 이기려면은 조금 지혜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 무조건 각을 세우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보수 정당에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5.18 폄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방식으로 조금 돌파를 하는 게 좋지 네. 않을까. 네. 이건 일종의 이제 조언, 뭐 충고 이런 네. 건데 어떻게 하시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일종의 그 한 비대위원장이 패러다임 전환을 할 것 같아요.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아.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태도를 한 위원장이 보이느냐에 따른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민경호 전 비대위원이 노인 비하하니까 바로 이제 노인 회장을 찾아가서 바로 또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호일 회장이 외국에 지금 출장을 나가 있는 노인 회장에게 노인 회장에게 이번에도 보면은 저는 어떤 개념 전환을 하냐면 이념에서 경제와 문화 쪽으로 경문으로 바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념이라는 것은 결국 계속 그동안 호남에서 강조됐던 게 너무 이념이야. 그러니까 이제 5.18 참배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안 갔다 그러면 왜 안 가? 이런 또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는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이 5.18의 숭고한 정신, 우리 민주화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동안에 486, 586 다 5.18 가지고서 뭘 결정적으로 광주에 근본적으로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준 게 뭐가 있냐. 그게 정치적 기반이었지 경제적이나 문화적 기반으로 못 만들어냈다. 네. 그러면서 이 한동훈이 이제는 실용적인 연대를 하겠다. 광주가 제대로 개발되게끔 또 문화가 융성하게끔 네. 광주 비엔날레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경제와 지역 개발과 문화를 융성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실용적 접근을 할 사람들은 486부터 시작을 해서 386부터 시작해서 86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네. 또 저는 거듭 강조할 것 같아요. 86 정산, 386, 486, 586 이건 이해한다. 근데 686, 786, 986, 886, 986 이건 안 된다. 네. 이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가능성이 높죠.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안 쓸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한 위원장은 절대로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만큼은 이건 순삭이죠. 삭제를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뭐 이제 호남 홀대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그걸 공략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아마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근데 좀 하나의 첨언을 드리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썼던 전략이에요. 그때 복합 쇼핑몰이 왜 이런 광주 대도시에 그런 얘기 많이 100만 명 했었죠. 있는데 왜 없느냐. 민주당이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에서 집권을 한다고 해서 나아졌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배종찬 소장님이 이 얘기한 요게 굉장히 합리적인데 네. 이준석이 했던 거라서 한동훈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나와가지고 이거 복붙이네, 봐라 복붙. 이거 내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얘기 했기 들을 것 때문에. 같아서 상당히 두 아하. 사람이 라이벌리 같이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아. 한마디 한마디 따박따박 또 반박하고 이게 막 겹치는 이러고 부분이 있거든요. 있을 거거든요. 어쨌든 하다 그러니까 보면. 저는 저 전략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아하. 요거 약간 의외의 관전 포인트. 네.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방문인가요? 네. 광주 방문이? 한동훈 한동훈 장-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오늘. 예, 그러면 오늘입니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내일 방문해야죠. 잘 뒤에.
그렇지. 아하.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내일이죠. 금요일 돌직구에서 양쪽 화면을 비교해서 이제 보여줄 가능성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의외의 관전 포인트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뭐 어쨌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면 이제 그 전개에 뛰어들기 전에 이제 저희가 전망했던 이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뭐 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 어쨌든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저희 동아일보가 지난 12월 26, 28일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언해서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갑자기 뜬금없이? 저 본부장 출신이죠. 아 그렇습니다. 예. 2,430명을 조사한 결과 만약 다음 2명의 인물이 출마한다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한동훈, 이재명 양자 대결, 가상 대결을 해봤더니 서울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훨씬 6% 정도 포인트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경기에서는 반대 정도로 나타났고 인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높은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저는 눈에 띄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어떻게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동아일보가 여론조사한 거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2,500명으로 사람도 많은 게 네. 이제 수도권의 특정 지역에 어떤 판세가 있느냐 그래서 막 동북권, 서북권 네, 뭐 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지금의 총선에 그러면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거에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뭐냐면 총선에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의 개인의 인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여론의 주목도가 한동훈,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그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올라가면서 경기 인천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좀 밀려난다 아니면 네. 그 집을 찾아서 가는 이런 현상 때문에 서울의 보수화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5%포인트 가까이 더 네. 평균을 내보면 더 얻었어요. 표를 서울에서. 네네. 그게 대선에서의 결정적 승리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높게 나타나는 게 어색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게 그러면은 한동훈이 높으니까 야 서울에서 그러면 바람이 불겠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번 총선은 총선이 대선이 아닙니다. 한동훈의 효과는 쉽게 얘기를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하고의 대립각에 쓰면서도 사람이 인식이 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지금 예를 들면은 뭐 51대 뭐 35 이 정도 나오는 조사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중앙일보 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거를 어떻게 희석시키느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몇 개 여론조사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의 MBC 의뢰로 12월 29일 30일 무선전화 면접조사인데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 예상을 물어본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관계? 예 네. 어떤 관계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전보다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 예. 이전과 차이 없을 것 40. 수직적 관계가 이전보다 수직적 관계가 될 거가 25. 이전보다 수평적 관계가 될 것 25. 아하.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전과 차이가 없어도 문제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네. 더 나빠질 거다 25까지 더하면 65가 안 좋게.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 긍부정 평가하고 별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각을 잘 세우느냐 그 부분이 이제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은 여론조사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앞선 대선 후보 막 앞선 것도 있고 뭐 막 비슷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게 결정적으로 차이를 주진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입소스가 SBS 의뢰로 12월 29일 30일 우선 전화 면접 조사 총선 인식 정권 견제 52 국정 안정 40이거든요. 12%포인트 차예요. 자, 2020년 4월 14일 날 네. 하루 전날에 갤럽이 조사한 게 49대 39였습니다. 네네. 민주당 지지 국정 안정을 위해서 49, 미래통합당 지지 39, 10%포인트 차인데 180대 103 차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완전히 망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권 견제론, 정권 지지론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은 총선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본다면
올해 총선이 총선 구도의 싸움일까? 네. 물론 이제 이 조사들이 방금 전에 이제 김준일 대표께서 분석을 인용을 한 조사들이 이재명 대표 피섭 전이기는 해요. 아, 네네네. 근데 피섭 전의 상황이긴 해도 그래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짝 쫓아가던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 이전에 이 대통령의 임기 중반의 선거라는 것은 대통령과 그 다음에 선거에 나서는 후보밖에 안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도 눈에 보이고 이낙연 전 대표도 눈에 보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변수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대 선거와는 다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동아일보 채널에도 개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 중립기가 상당히 큰 참고가 되리라고 봐요. 아니면 뭐 이랬는데 돼야 되겠죠. 총선 때 뭐 안 하면 어떡하지 우리? 자 그래서 이거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항상 낙천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립각을 세운다는 게 더 이상하죠. 근데 이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알못말이에요. 알못말. 알못말. 알지만 못 말한다.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아이 윤석열 대통령 형님 저하고 맞짱 뜹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은 너무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제는 뭐냐면 어떻게 차별화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차별화하는 걸 보면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은 3, 4일 만에 왔다.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바로 전화 걸더라. 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이재명 대표 와라 그랬는데 안 오더라.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인데 바로 왔지 않냐. 아니 그것도 다르다. 네.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한 이야기인데 한동훈 왔지 않냐. 아니 뭐 그거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꼭 아셔야 되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공식이 서구 경민이다. 서구 경민. 서구 오늘 어려운 경민이다. 얘기를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국민의힘이고 예. 경기도는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제 쓰는 말이에요? 내가 쓰면 되는 거죠. 뭘 자꾸 서양을 근데 의식해. 입에 약간 붙네요. 서양을 의식해. 우리가 뭐 네. 처칠이 이야기했다. 뭐 세네카가 이야기했다. 이게 중요한 건 물론 이제 우리 이낙연 전 대표 동아일보 출신 검은색 배경에 암흑을 넣으면 명언 그런 이야기 하죠. 아닙니까? 항상 우리 이낙연 전 대표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짤 하나 만들어야 돼. 그게 명언이 아니라 누가 했던 간에 합리적이면 말이 되면 돼. 네네네. 지금 길게 얘기하면 또 우리 김준일 수석이 화내시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금 투표층, 지지층이 아니라 투표층이에요. 투표층을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이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이겼어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번 총선의 키워드는 한강이다. 네. 다시 한강 주변의 마포구, 마용성, 이른바 용산 또 강서구, 강동구, 광진구 네. 이런 데를 이른바 흡수해낼 수, 은평구 이런 데를 흡수해낼 수 있느냐. 지난 대선 때처럼. 그래서 한강이라고 그랬잖아. 한강 이북. 그러니까 한강 뭐 주변. 주변. 쭉 따라서.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한한 전략이다. 한강 한동훈. 한한 전략. 그리고 이제 서구 경민까지 내야지. 마지막 지금 진행자서 좀 비판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고 일어나 시청자분들이 큰일 나. 경민까지 해야 하는데 이 새 일정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을 방문해요. 네. 그게 이게 이제 경기도에 수원 좀 방문하죠? 그렇죠. 수원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수원이 5명의 지역구 의원이 다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을 좀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담겨 있는 리서치의 조사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 의뢰에서 12월 26일, 27일 전화면접 조사거든요. 네.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를 결정할 때 김건희 특검법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이 51%입니다. 국민의 절반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 지지자가 여기에는 대부분 포함이 안 됐을 거야. 국민의힘 지지자의 7, 80%에 빠져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51%라고 하는 거는 중도층이 상당수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중도층에 중도층이라고 답한 사람의 한 70%는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블랙홀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보수층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스탠스를 가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제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번 총선은 제가 전망하기로는 2008년의 리버스처럼 나올 것 같아요. 2008년은 뭐였죠? 2008년이 뭐였냐면은 그때 친박연대가 나왔고요. 네. 그때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153석의 과반을 가져가고 민주당이 81석으로 완전 폭망했거든요. 통합민주당이. 근데 그때 자유선진당, 이제 뭐 친박연대, 뭐 민주노동당, 찬주한국당으로 해서 다당제가 갔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 뭐 81석까지 미래통합 아니 여기가 가지는 않겠지만 국민의힘이 가지는 않겠지만은 전체적인 구도가 약간 그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지금 선거제도 민주당 토론회 가거든요. 저희를 버리고 가려고 했던? 예, 그거가 원래 어제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또 피습당해가지고 어제 또 못하고 재연기가 됐군요. 재연기가 돼가지고 다음 주만 화요일로 시간을 옮길까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연동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은 또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올 것 같고 복잡한 변수들이 있어요. 하여간 그런데 지금 상황은 2008년에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다당제가 뭐 이렇게 여러 정당이 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3당당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반론과 보론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여기 막판에 불이 붙으셨네요.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이게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뭐 상당히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데이터상으로. 하지만 그것이 투표의 단 하나의 요인일 건가? 그건 전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김건희 특검법만 볼까?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제 재판 일정들은 연기되고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중도층들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보면은 김건희 여사 큰 뭐 시한폭탄자 그래서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결정적이었나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그 불법 법인카드 관련돼서 사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지지율 변동이 더 많았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 특검법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말을 줄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부에 지금 대기 중이십니다. 이수정 교수님께서 프로파일링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100번 이야기한 파일링이니까. 외면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권위자인 표정 지금 안 보이 계십니다만 권위자인 이수정 교수님께서 지금 또 동접자가 갑자기 늘어나네요. 그래서 좀 이걸 프로파일링 해주면 알겠습니다. 김준희 수석 에디터의 설명도 절단하지 않겠나? 절단이나. 우리도 절단이나. 알겠습니다. 예, 빨리 한 줄 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용찬 소장님 한 줄 평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표현보다는 초확실성 명약 단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의 마음은 농락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민생을 이야기하는가 종합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초확실성. 그 다음에 명약 단하해진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천심은 민심, 민심은 전심, 동아일보, 채널A, 중립기업. 이건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서국 경민 하나 하시나 했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에이터님. 예, 이거는 보수 결집은 한동훈 비대위가 확실히 있어요. 매력도 있고 뭐 지지층 결집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거는 박근혜 대표의 버전으로 중도는요. 오늘 많이 나오네요. 예, 중도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지표상으로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권 심판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 정도로 강력한 대통령 지지율 박스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1년 다들 그 말씀하세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제가 대통령 지지율 20년째 봐왔지만 이게 등락이 있는데 35%에서 이렇게 안 변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거를 깨지 못하면은 백약이 뭐예요? 20%포인트 차가 대통령 부정이 더 높은 상황에서 선거를 이긴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대구에서 연락이 왔네요. 왜 제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 마세요. 개입시키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기엔 뭐 서울 와서 식사도 하고 가셨는데 뭐. 알겠습니다. 여의도 시그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2부 인사뷰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